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는 화성 이주 계획을 계속 추진하고 있고 최근 상장 가능성까지 얘기 나오며 뜨거워지고 있죠. 제프 베이조스의 블루 오리진은 달 착륙선을 넘어 나사와 함께 화성 탐사 프로젝트를 공개했고요. 중국은 2033년 유인 화성 탐사를 공식 선언했고 나사는 2030년대 화성 유인 임무 준비에 한창이죠. 전 세계가 화성만 바라보는 지금 한 가지 질문을 던져봅니다. 정말 화성이 인류가 살 수 있는 최선의 장소일까요? 혹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더 나은 선택지는 없을까요?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화성은 수십 년간 인류의 제2의 고향 후보 1순위였습니다. 지구에서 가장 가깝고 하루가 24.6시간이라 생체 리듬도 비슷하며 극지방에는 물 얼음도 있죠. 하지만 막상 사람이 살기에 적합한가를 따져보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화성의 대기압은 지구의 0.6%에 불과해서 사실상 진공 상태나 다름없습니다. 우주복 없이는 단 몇 초도 버틸 수 없는 환경이에요. 대기가 너무 얇다 보니 태양 방사선이 그대로 지표면까지 쏟아지고 운석도 막아주지 못합니다. 착륙할 때도 낙하산만으로는 불가능해서 역분사 엔진까지 동원해야 하는데 이게 기술적으로도 비용적으로도 엄청난 부담이죠. 중력은 지구의 38% 정도로 그나마 견딜만 하지만 장기 체류하면 골밀도 감소랑 근육 손실은 피할 수 없습니다. 온도 문제도 심각해요. 화성의 평균 기온은 영하 60도에서 영하 80도 사이고 극지방은 영하 125도까지 떨어지기도 하거든요. 적도 지역도 낮에는 영상 20도까지 올라가지만 밤에는 영하 73도로 급락합니다. 서울의 한여름 낮 기온에서 갑자기 시베리아 한파 수준으로 떨어지는 거라고 보면 되죠. 하루 동안 온도 차이가 거의 100도 가까이 나는 겁니다. 게다가 화성 표면은 레골리스라는 미세한 먼지로 뒤덮여 있는데 이 입자들이 유리 조각처럼 날카로워서 우주복이나 장비, 심지어 인간의 폐까지 손상시킬 수 있어요. 실제로 아폴로 미션 당시 달의 레골리스 때문에 우주인들이 고생했던 사례가 있죠. 화성의 레골리스는 그보다 더 위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토성의 위성 타이탄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타이탄의 대기압은 지구의 1.45배 정도로 태양계에서 지구 다음으로 두꺼운 대기를 가진 천체거든요. 대기 성분의 98%가 질소인데 지구 대기도 78%가 질소니까 구성 자체가 상당히 비슷한 거예요. 이 두꺼운 질소 대기 덕분에 우주 방사선이 상당히 차단되고 운석도 대기권 진입 과정에서 대부분 타버립니다. 착륙할 때도 낙하산만으로 충분하죠. 화성처럼 복잡한 역분사 엔진 시스템이 필요 없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2005년 유럽 우주국의 호이겐스 착륙선이 실제로 낙하산만으로 타이탄 표면에 안착했고 착륙 후에도 1시간 넘게 데이터를 전송했어요. 타이탄에서는 화성처럼 완전한 우주복이 필요하지는 않아요. 영하 179도의 극저온이라서 방한복은 필수고 산소가 없으니까 산소 공급 장치도 필요하지만 화성에서 입는 두꺼운 가압 우주복보다는 훨씬 간단한 장비로도 표면을 걸어 다닐 수 있습니다. 중력은 지구의 14% 정도로 약하지만 오히려 이게 장점이 될 수 있어요. 날개 달린 슈트만 입으면 하늘을 날 수도 있거든요. 타이탄의 두꺼운 대기랑 낮은 중력이 결합되면서 인간이 새처럼 비행할 수 있는 유일한 천체가 되는 거예요. 나사 연구진은 실제로 일반 스카이다이빙 윙슈트만으로도 타이탄에서 자유롭게 비행할 수 있다고 계산했죠. 지구에서는 평생 훈련해도 못하는 걸 타이탄에서는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타이탄 표면에는 호수랑 강, 심지어 바다까지 있어요. 물론 물이 아니라 액체 메탄이랑 에탄이지만 지구를 제외하고 표면에 안정적으로 액체가 흐르는 천체는 오직 타이탄뿐입니다. 타이탄의 평균 기온은 영하 179도로 엄청나게 춥지만 메탄의 어는 점이 영하 182도라서 액체 상태로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카시니 탐사선이 확인한 크라켄해는 깊이가 300m 이상으로 추정되는데 지구의 카스피해보다도 큰 규모예요. 북극 지역에만 호수가 650개 넘게 발견됐고 남극에도 큰 호수들이 여럿 있습니다. 타이탄에는 메탄 순환이라는 독특한 기상현상이 있어요. 지구의 물 순환이랑 비슷한데 메탄이 증발해서 구름을 만들고 비가 되어 내리고 다시 호수랑 바다를 채우는 거죠. 실제로 카시니는 타이탄에서 메탄 비가 내리는 모습을 포착했고 강이랑 삼각주, 침식된 계곡까지 발견했습니다. 중력이 약해서 빗방울은 지구보다 훨씬 크고 천천히 떨어지는데 과학자들은 빗방울 하나가 지름 1cm 정도 되고 낙하 속도는 시속 6km 정도일 거라고 추정해요. 우리가 걷는 속도보다 느리게 떨어진다는 거죠. 비가 온 뒤에는 무지개도 볼 수 있을 거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타이탄 표면은 유기물이 아주 풍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대기에서 내려온 탄화수소가 수십억 년에 걸쳐 쌓인 건데 이런 환경이라면 지구랑은 전혀 다른 방식의 생명체가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거든요.
실제로 카시니가 수집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수소가 대기에서 표면으로 내려간 뒤 사라지는 현상이 관측됐습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이게 원시 생명체가 호흡하고 물질을 섭취한 결과일 수도 있다고 추측하고 있죠. 물론 확정된 건 아니지만 충분히 주목할 만한 발견이에요. 타이탄 대기에서는 사이클로프로페닐리덴이라는 복잡한 이름의 분자도 발견됐는데 이건 생명체 형성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물질입니다. 놀라운 건 이 분자가 지구랑 타이탄에서만 검출됐다는 거예요. 태양계의 다른 어디에서도 발견된 적이 없습니다. 벤젠 같은 복잡한 유기물도 대량으로 검출됐고요. 나사 제투진 연구소의 연구진은 타이탄 대기가 약 38억 년 전 원시 지구의 대기랑 매우 비슷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지구에서 생명이 탄생하기 직전의 환경이랑 비슷하다는 거죠. 하지만 타이탄도 문제는 있어요. 가장 큰 문제는 거리입니다. 지구에서 타이탄까지는 12억 킬로미터나 떨어져 있어서 현재 기술로는 도착까지 최소 7년 이상 걸려요. 화성은 가까울 때는 5,500만 킬로미터까지 접근하니까 거리상으로는 화성이 압도적으로 유리한 거죠. 비용도 화성 임무가 훨씬 저렴합니다. 우주선이 오래 비행할수록 연료랑 생명 유지 장치, 방사선 차폐 시스템에 드는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거든요. 장기간 우주 비행은 승무원 건강에도 심각한 영향을 줍니다. 뼈가 약해지고 심장이랑 순환기 기능이 손상되고 방사선 노출로 인한 암 발병 위험도 높아지죠. 타이탄은 태양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태양 에너지도 거의 받지 못해요. 지구가 받는 태양 에너지의 1%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태양광 발전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원자력 발전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카시니 탐사선도 플루토늄 동위원소를 이용한 방사성 동위원소 열전기 발전기로 전력을 얻었죠. 타이탄 표면은 항상 짙은 오렌지색 안개로 뒤덮여 있어서 시야도 제한적이에요. 햇빛은 희미하고 낮이랑 밤의 구분도 뚜렷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런 생각도 자연스럽게 들 수 있죠. 화성에 먼저 도착한 뒤 잠깐 머물렀다가 타이탄으로 가면 되지 않을까? 실제로 이런 이야기는 과거부터 여러 번 언급돼 왔습니다. 화성을 인류의 첫 거점, 일종의 디딤돌처럼 활용하자는 구상이었죠. 기술을 시험하고 장기 체류 경험을 쌓은 뒤 더 먼 태양계로 나아간다는 발상은 얼핏 보면 꽤 합리적으로 들립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방법은 생각만큼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오히려 타이탄을 목표로 한다면 화성을 거치기보다는 처음부터 직행하는 편이 더 현실적인 선택으로 여겨집니다. 이유는 의외로 단순합니다. 화성은 지구보다 태양에 더 가까운 안쪽 궤도에 있고 타이탄은 토성이라는 태양계 외곽에 위치한 위성입니다. 화성에 갔다가 다시 타이탄으로 향한다는 것은 태양의 중력 우물을 한번 내려갔다가 다시 더 깊이 빠져나오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연료와 에너지, 시간 면에서 전혀 이득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구에서 바로 토성으로 향하는 것이 계산상 더 효율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에 인간의 몸을 고려하면 이야기는 더 분명해집니다. 화성에서의 체류 자체가 이미 낮은 중력과 높은 방사선, 극도로 제한된 환경을 감수해야 하는 도전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다시 수년간 외태양계로 이동하는 장거리 비행을 한다면 위험은 누적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화성은 중간 정거장이라기보다는 인간이 우주에 오래 머무는 법을 배우는 훈련장에 가깝습니다. 결국 화성과 타이탄은 같은 방향에 놓인 단계가 아니라 서로 다른 성격의 선택지입니다. 화성은 가장 먼저 도달할 수 있는 곳이고 타이탄은 전혀 다른 방식의 정착 가능성을 가진 세계입니다. 그래서 타이탄을 진지하게 바라본다면 돌아가는 길보다는 처음부터 그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편이 더 자연스러운 선택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해요. 우리가 우주에 정착한다는 건 단순히 발을 딛는 게 아니라 실제로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이 되느냐는 거거든요. 화성은 가깝지만 살기 힘들고 타이탄은 멀지만 환경은 훨씬 안정적이에요. 화성에서는 두꺼운 우주복을 벗을 수 없지만 타이탄에서는 상대적으로 간단한 장비만으로도 표면을 걸어 다닐 수 있습니다. 화성은 방사선에 그대로 노출되지만 타이탄은 대기가 상당한 보호막이 되어줘요. 화성 착륙은 기술적 도전이지만 타이탄 착륙은 상대적으로 단순합니다. 나사는 2028년 드래곤플라이 미션을 발사할 예정이에요. 이 드론형 탐사선은 2034년 타이탄에 도착해서 2년 7개월 동안 175km를 비행하면서 여러 지점을 탐사하게 됩니다. 화성 탐사 로버들이 지금까지 이동한 거리의 2배를 훨씬 넘는 수준이죠. 드래곤플라이는 밤새 원자력 발전기로 충전한 뒤 하루에 8km씩 이동하면서 타이탄의 다양한 지형을 조사할 거예요. 호수 근처의 유기물 샘플도 채취하고 대기 성분도 분석하고 혹시 모를 생명체의 흔적도 찾을 예정입니다.
나사는 아직 확정짓지는 않았지만 타이탄에 1톤 규모의 잠수함을 보낼 수도 있다는 구상도 있어요. 타이탄에서 가장 큰 바다인 크아켄 해를 탐사할 계획이죠. 이 크아켄 바다는 애초부터 수심이 꽤 되니까 드론으로 탐사하는 것보다 잠수함이 훨씬 더 낫겠죠. 잠수함으로 액체 메탄 바닷속을 뒤진다면 훨씬 더 바닷속을 샅샅이 조사할 수 있을 거예요. 혹시 바닷속에 열수 분출구 같은 게 있다면 그 주변에 생명체가 있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지구의 심해 열수 분출구 주변에는 태양 에너지 없이도 화학 에너지만으로 살아가는 생명체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일부 과학자들은 타이탄이 인간이 정착할 수 있는 흥미로운 후보지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국제과학자팀의 최신 연구에서도 타이탄 표면에서 생명체가 있을 가능성을 암시하는 화합물이 발견됐고요. 만약 그곳에 생명체가 있다면 우리는 그들의 이웃이 될 수도 있겠죠. 물론 메탄을 기반으로 살아가는 생명체일 테니까 우리랑은 완전히 다른 형태일 거예요. 하지만 그게 오히려 더 흥미롭지 않나요? 화성은 분명 먼저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술적으로도 비용적으로도 당장은 화성이 현실적이니까요. 스페이스X는 2030년대 초반 화성에 사람을 보내는 게 목표고 나사도 비슷한 시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집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하면 타이탄이 다시 보이기 시작해요. 화성에서는 평생 우주복을 입고 지하 기지에서만 생활해야 하지만 타이탄에서는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표면을 걸어다니고 하늘을 날고 메탄 바다를 바라보면서 산책할 수 있거든요. 인류가 정말 우주 어딘가에 뿌리 내리고 살아간다면 그곳은 화성일까요? 아니면 타이탄일까요? 지금 우리는 선택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인류의 미래를 생각할 때 정말 긍정적인 일이 아닐까요? 어쩌면 화성은 인류가 우주로 나가는 첫 번째 전초기지가 되고 타이탄은 진짜 오래 살 수 있는 두 번째 고향이 될지도 모릅니다. 둘 다 필요한 거죠. 화성에서 기술을 쌓고 경험을 얻은 뒤 타이탄에서 진짜 정착하는 겁니다. 아니면 완전히 다른 목적지로 향해 인류가 흩어질 수도 있을까요? 앞으로 수십 년 뒤 우리 후손들이 타이탄의 하늘을 날면서 메탄 바다를 바라보는 날이 올 수도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 언젠가 우주로 갈 날을 기다리는 우주였습니다.